안녕하세요. 여기서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해봅니다. 저는 통영에 살고 있는 올해 63살이고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억척스럽게 살아온 한 아이의 엄마이기도 해요. 부끄럽지만 제 인생은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좋은 아내였냐 물어도 대답할 수 없고 좋은 엄마였다고 하면 접신물에 코를 박고 죽고 싶은 마음만 들거든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이따금 저는 떠올리곤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는 생각이었죠.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도 딱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조차도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면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을지 모를 정도의 삶을 살았죠. 딱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 일남 삼녀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 시절이 그렇듯 여자아이에게는 제대로 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동생을 뒷바라지하고 부모님을 도와서 일을 해야 했던 어린 일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하지만 우습게도 그때는 그게 너무나 당연했다는 겁니다. 왜? 라는 생각이 들기 이전에 다들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렇구나 이해해 버렸으니까요. 저의 언니도 제 동생도 그랬습니다. 어쩌면 그때는 그런 생각보다는 당장 배가 고프지 않고 밥을 실컷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으로도 벅찼던 것 같아요. 매번 쌀을 담아놓던 커다란 장독이 바닥을 보이는 것은 순식간이었고 그때가 되면 저희는 하루에 한 끼, 그마저도 감자나 옥수수로 밥을 대신해야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저희에게 배움의 기회는 오지 않았어요. 계집애들은 이름 석자 쓸 수 있는 정도만 배워도 충분하다고 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했었죠. 그때 동네에서 가장 잘 사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 딸이 저와 같은 나이였고 저는 다른 건 부럽지 않았지만 늘 가지고 다니던 그림책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보통의 아이였다면 저걸 사달라고 졸랐을 법도 했지만 저는 그 어린 나이에도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 한마디 없이 그 책을 훔쳤죠. 제 낡은 옷 안에 그 책을 넣고 한참을 달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은 두근두근 뛰고 무서웠죠. 아마 저 역시도 그게 나쁜 일이라는 걸 알았던 모양이었어요. 전 그걸 이불 속에 꼭꼭 숨겼고 혹시나 그 아이가 저를 찾아올까봐 꺼내 읽지도 못했죠. 때론 벌벌 떨고 때로는 다시 돌려놓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그 책의 주인은 저를 찾진 않았어요. 늘 예쁜 머리를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있던 그 아이에게는 더는 중요한 물건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저는 그 책을 펼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그 책이 무슨 책이었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예쁜 그림이 있는 책이었다는 건 어렴풋이 기억이 나죠. 글을 겨우 뗀 저에게는 그 그림이 너무 신기했고 몇 번이나 봤었습니다. 그러다가 빨강, 파랑, 노랑이라고 적힌 그림을 봤어요. 하나는 꽃 모양이었고 다른 하나는 구름, 그리고 병아리가 그려져 있었죠.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는 그것들을 보면서 왜 이름이 이럴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림책이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훔친 책이라서 가족들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그때는 뭔가 그런 마음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에게 가져가서 물어봤어요. 하지만 그때 어머니는 시끄럽다고 치우라고 하고는 성질만 내셨죠. 그때는 그게 참 서러웠는데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그를 알지 못한다는 걸 말이죠. 꽃이 빨강이니까 빨강이라고 적힌 거고 이거는 하늘이 파란색이라 파랑인 거지. 빨강이 색깔이에요? 색깔? 그럼 병아리는 왜 노랑이에요? 노란색 몰라? 네가 지금 입은 옷도 노랑이고 병아리도 노랑이고
이거 머리가 좀 멍청한 거 아니야? 학교에서 색깔을 안 가르쳐줘? 아니요, 배웠는데 모르겠어요. 아휴, GM이랑 꼭 닮아가지고 머리가... 이래서 어디 일이나 제대로 할까? 귀찮게 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가! 네, 뒤늦게 알게 된 것은 제가 전생맹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세상에는 색이 흰색과 연한 검정, 짙은 검정,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모든 세상이 제게 흑과 백으로만 보였던 거죠. 그리고 그건 유전이었고 저희 어머니도 그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제게 물려준 가난과 더불어 그런 유전병까지 줬던 거고요. 문제는 저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언니도 그랬거든요. 너 어디 가서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 알았어? 왜? 그냥 잘 모르겠는데 어떡해? 너 그런 말 하면 아버지가 엄마한테 뭐라고 할 거야. 그리고 친구들도 놀릴 거고. 왜 놀려? 나는 그냥 모르겠어서 그래. 놀려. 너도 언니처럼 눈깔병신 소리 들으면서 살고 싶어? 절대로 말하지 마. 들키지도 마. 그냥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생각하고 말해. 그러면 안 들킬 수 있어. 아니, 아예 색깔 뭐 그런 이야기 나오면 입을 다물어. 알았니? 그치만 언니, 나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나도 알아. 나도 아니까 더 그러는 거야. 절대로 들키지 마. 응? 근데 동생들은 왜... 아, 시끄러. 우리만 재수없는 거지. 명심해. 어? 저는 언니의 말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색깔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요. 하지만 그저 너무나 어린 아이일 뿐이었던 저에게 그걸 숨기는 것은 오래가지 않아서 들키고 말았죠. 저는 친구들에게서 놀림을 당했고 아버지로부터는 눈깔병신이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 저를 따뜻하게 안아줘야 할 어머니마저 저를 무시하기 일쑤였고 말입니다. 제가 마치 전염병 덩어리인 것처럼 저만 보면 슬금슬금 피하기까지 했죠. 귀신 들렸다는 말도 들어봤고 그냥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 생맹, 이런 말 자체가 흔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가거나 검사를 받은 적도 없는 건 당연했어요. 그렇게 저는 나이만 먹어갔고 배움 역시 다른 형제들보다 짧았습니다. 가장 먼저 집을 떠난 건 언니였어요. 제게 있어서 가장 유일했던 제 편인 언니가 집을 떠나 공장에 취직했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희 집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늘 허덕였고 매번 돈에 쪼들리는 그런 생활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저와 어머니는 늘 소일거리를 했지만 그마저도 변변치 않은 수준이었고요. 그런데 집에서 거의 유일하게 돈을 벌어오던 언니가 결혼을 해버리고 나니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하루라도 빨리 치워버리겠다던 말은 없어졌고 돈을 벌어오라는 말만 하시더군요. 너희 언니처럼 시집가서 입 싹 닫을 생각은 하지 말고 돈 벌어! 그래, 결혼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 요즘 누가 빨리 결혼을 해? 공장에 내가 아는 사람 너 소개해주기로 했다니까 앞으로 거기로 가. 월급 받으면 네 동생들 어떻게든 책임져서 가르칠 생각해. 알았어? 네. 남자 조심해라. 아무나 만나고 그러면 너 머리를 빡빡 깎여버릴라니까. 네. 그때 제 나이가 겨우 17살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대부분의 돈을 집에 보내야 했고 저는 그곳에서도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살아야 했어요. 그렇게 장작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정확히는 9년 조금 넘은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저의 결혼은 당시의 평균보다 많이 뒤처질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맞선을 통해서 만났고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그런 사람이었네요.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집안의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장남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곰처럼 커다랗고 곱슬머리에 담배 냄새가 풍기던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하긴 싫었죠. 그런데 마음과는 달리 3번을 만나고 결혼을 결심했네요. 딱히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봐서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도피였죠.
이 사람이 아니면 또 언제까지 일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나마 연락을 이어가고 있던 언니의 조언이기도 했습니다. 그 집에서 나오지 않으면 평생을 그렇게 살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손찌검 하는 사람이 아니면 괜찮다. 딱 그 정도로 생각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문제는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쌀이 떨어져 가는데. 내가 일당을 받긴 했는데 황씨 아저씨 알지? 그분 손자가 크게 다쳐서 병원이래. 그래서 내가 돈을 좀 줬어. 빌려준 것도 아니고 줘요? 그 사정이 딱해서 내가 그냥 줬지. 내가 일 더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니 왜 매번 그래요, 매번. 저번 달 빼고 계속 이러니까 내가 그러죠. 정말 미안해. 내가 다음에는 꼭 가져올 테니까, 응? 언니는 제가 결혼할 때 절대로 집에 뭘 보내거나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게 자신이 한 일 중 가장 후회되는 일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결혼을 했을 때는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집에 보낼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착한 남편을 데리고 산다는 것은 아내를 억척스럽게 만들었고요. 남편이 미운 만큼 저는 정말로 억척스러운 여자가 됐습니다. 남편이 여기저기 빌려준 돈을 받아내려고 소리도 질렀고 욕도 했고요. 늘 착한 남편의 주머니만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 많았기에 지키려고 저는 독해졌죠. 남편과 제 사이에 낳은 아들 하나를 등에 업고 일이란 일은 다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희 세 식구는 길바닥에 진즉에 나앉았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이 옷을 어디서 얻어왔었습니다. 소매 끝은 낡아 있었고 누가 봐도 새 옷은 아니었던 옷이었고요. 이거 봐, 좀 낡긴 해도 색이 예쁘지 않아? 너무 낡았잖아요. 또 어떤 인간한테 돈 대신 받아온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정말 그냥 주셨어. 아들이 입던 거라고. 근데 예뻐서 버릴 수가 없었대. 저는 옷을 봤지만 색은 보이지 않았고 여기저기 튀어나온 실밥과 쿰쿰한 냄새로 불쾌함만 더해갔습니다. 봐봐, 우리 아들은 예쁜 노란색이 잘 어울려. 얼굴도 하얗고. 당신 닮아 그런가? 그렇네요. 노란색이 잘 어울리니까. 당신 색깔 안 보이는 거 맞지? 이거 보라색이야. 무슨 소리예요? 내가 보라색이라고 하려다가 그냥 딴 생각하다가. 거짓말이었어. 이거 노란색 맞아. 그때 저는 눈을 꾹 감고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비난하진 않았습니다. 눈깔 병신이라고 저희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욕을 하지도 않았죠. 그저 저를 꼭 안아주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알록달록한데 그걸 보지 못해서 너무 가엾다고 해줬어요. 제가 얼마나 답답했을지 상상해 보면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쪽같이 몰랐어. 아이 양말을 짝짝이로 신기거나 옷을 아무거나 입힐 때 설마 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매번 실수를 너무 했다. 그렇지. 됐어요. 내가 숨기려고 했던 거니까. 앞으로는 내가 당신한테 더 잘할게. 색깔 좀 모르면 어때? 내가 설명해주면 되지. 그 당시에 바나나가 참 귀했었어요. 특히나 저희 형편에 먹을 수 있는 과일도 아니었고 말이죠. 그런데도 그걸 어디서 얻어왔는지 제 손에 꼭 쥐어줬습니다. 이게 노란색이야.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고 봄에 피는 개나리도 이거랑 같아. 그런데 껍질을 벗겨보면 또 하얗단 말이지? 병아리는 이것보다 조금 더 옅은 색이야. 흰색이 좀 더 많이 들어갔거든. 들어서 뭘 알겠어요. 제 눈에는 그냥 별것도 아닌데. 상상을 해야지. 눈을 감고. 진짜 맑고 기분이 좋은 색이라서 분명 당신이 보면 좋아할 거야. 당신도 노란색 옷을 입으면 얼마나 예쁘다고. 한 송이 개나리 꽃 같아. 주책이야. 내가 입은 이 옷은 바다랑 색이 같아. 하늘색보다는 훨씬 진한데
보면 눈이 시원해지는 색이지.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말이야. 하늘색은요? 하늘색은 표현할 수 있지. 금방 햇빛에 말린 빨래처럼 뽀송뽀송한 느낌이야. 보고 있으면 가슴이 몽글몽글해지잖아. 그래서 색깔에도 따뜻한 게 느껴지거든. 남편의 색깔 이야기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저는 상상을 하면서도 정확히는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색깔에도 느낌이 있고 저에게는 그 느낌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는 남편이 착한 것이 더는 싫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밖에 나가면 모질고 억척스러운 여편네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남편 대신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살아가면서 쌓인 정이 사랑이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그랬어요. 이 사람은 계속 착한 사람으로 남길 바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더 독해져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결심은 이내 부질없는 것이 됐어요. 그때 제 나이 37, 남편은 47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남편이 크게 다치게 됐죠. 어떤 남학생을 구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 남편다운 일이라서 눈물조차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겨우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남편은 깨어나지 않았어요. 딱 이틀을 더 있다가 갔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너무 착한 사람이라서 일찍 데려가는 모양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의 위로는 위선으로 들렸죠. 그래서 침을 뱉고 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난 독한 년이라서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어린 아들이랑 마누라는 두고 떠나는 인간이 뭐가 착하냐고 말이죠. 나쁜 놈, 죽일 놈, 저는 그렇게 남편을 정의했습니다. 저를 모질다고 욕해도 상관없었어요. 제가 그때 뭘 더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슬퍼하는 데 시간을 쏟았다면 지금 저는 여기 없었을 거라는 생각만 듭니다. 하나 남은 아이를 지키고 빚을 갚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남편을 미워하는 거였어요. 얼굴도 모르는 남학생을 구하려고 찾길에 뛰어들었던 남편이 제게는 너무 야속했습니다. 아직 수많은 색깔들의 이야기가 남았는데 말이죠. 아유, 저 여자는 남편 죽고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대. 아유, 그 착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쩌면 저런 여자가 다 있어? 귀신은 뭐하고 저 여자를 안 데려가는지.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야 돼. 그 튼튼한 양반이 죽은 게 애초에 말이 되냐고. 동네 사람들은 저만 보면 이런 말들을 제 뒤에서 혹은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도 제게 그들은 아무 상처도 줄 순 없었어요. 제 아들을 데리고 저는 일을 하고 돈을 벌기도 바빴으니까 말입니다. 손에서 진물이 나도록 일만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전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빚을 다 갚아도 그래도 저는 이전과 다름없이 그렇게 살았네요. 어쩌면 그때부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다가 보니 그때부터 제 아들과 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엄마, 나 생맹이래. 엄마는 생맹이 뭔지 알아? 뭐? 너 색깔 몰라? 너 다 알잖아. 다 아는데 학교에서 검사했는데 병원에 가보라고 하셨어, 선생님이. 아이고. 아이고. 그때 제가 아이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귀를 기울였다면 좋았겠지만 저는 가슴을 치며 미안하다는 마음만 목구멍으로 삼켰습니다. 본디 배운 게 없고 부모에게 배운 것도 아이를 윽박지르는 것뿐이라 제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말았죠. 부모에게 받은 이 병을 아이에게 물려줬다는 미안함과 함께 떠오른 생각이 바로 돈 걱정이었죠. 너 절대로 그거 말하면 안 된다. 응? 친구들한테도 숨겨야 해. 알았어? 왜? 선생님이 병원에... 글쎄 안 된다면 하지 마. 너 친구들한테 놀림 받을 거야? 왜 놀림을 받아?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넌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 그게 엄마 돕는 거야. 공부만 열심히 하고 큰 사람 되면 다 해결될 문제야. 병원 가도 소용없어. 알았어? 다행인 것은 아들은 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전생맹으로 흑과 백, 약간의 짙은 색을 명암으로만 구분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아들은 보통 사람들이 생맹하면 떠올리는 정록생맹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크게 불편함이 없었고 아들도 차차 적응을 해갔어요. 문제는 저는 그런 아이를 방치했고 일에만 매달렸다는 겁니다. 공부를 시키고 나중에 좋은 직장을 얻길 바랬어요. 그렇게 제가 독해지는 만큼 아들은 외로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들은 크면서 저와 말을 섞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단순히 사춘기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대에 들어갔고 저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리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지금은 이해를 했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자란 환경보다는 훨씬 괜찮았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아들이 저를 피하는 건 배부른 짓이라고만 생각이 들었죠.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아들이 저와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보고 배운 게 딱 나의 부모님에게 받은 것들이라 그것과 비교하는 제가 얼마나 미웠을까 싶네요. 아들이 보는 세상은 제가 보는 것보다 더 넓었을 거라는 걸 간과했던 겁니다. 그렇게 아들이 떠나자 동네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어느새 저는 남편도 잡아먹고 자식마저 버린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죠. 그렇게 견디고 견디다가 결국 저는 그 동네를 떠나 옆 동네인 지금의 통영으로 오게 됐어요. 어디 멀리 갈 용기는 없고 그렇다고 그곳에 계속 남아있기도 힘들어서 선택했던 겁니다. 저는 거기서 식당 일을 하면서 식당 뒤 쪽방에서 살았어요.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는 제 삶은 아무런 색채가 없는 흑백이었습니다. 아주 가끔 멍하니 하늘을 봐도 땅과 다르지 않는 색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죠. 제가 하는 일이라곤 등본을 떼보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많게는 일주일에 한 번, 적을 때도 꼭 한 달에 한 번은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디에 사는지 알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그걸 차곡차곡 모아놓고 그걸 아들의 편지쯤으로 여겼습니다. 그 10년 사이에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제 여동생이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났어요. 우스운 건 어려운 형편에도 혜택을 받았던 제 남동생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뒷수습을 한 건 저와 제 언니였고요. 언니는 그때 형부와 이혼을 한 상태였어요.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이혼을 당했다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제가 결혼할 때 보고 나서 그렇게 십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봤지만 저희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더군요. 애를 안 낳은 게 난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같아. 적어도 내 아이만큼은 병신소리 안 들어도 되니까. 요즘은 무슨 색깔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던데? 아, 그래? 세상 많이 좋아졌네. 엄청 비싸겠지?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너도 참 미련이 많네. 너무 웃기지 않아? 그렇게 물고 빨고 하던 아들은 어디 가고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 어쩌겠어. 내 자식 나도 내 맘처럼 안 되는데. 너랑은 경우가 다르지. 솔직히 남동생 엄마 아빠가 키웠어? 우리가 키웠지? 그런데도 누나들한테 한다는 짓이 다 미루고 나 몰라라야?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아야 한다지. 그렇네. 어머니 아버지 참 슬프겠다. 우리 얼굴은 딱히 보고 싶어 하진 않으셨을 텐데. 내 말이 그거야. 제사고 뭐고 우리가 해봤자 저주받으면 받았지. 너 함부로 그런 거 할 생각하지 마. 알았어? 그런 거 할 집도 없고 할 돈도 없어. 내가 눈은 이렇게 물려받아도 꼭 가난은 끊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쉽지가 않니? 언니가 돼서 너 하나 돕질 못하니 나도 답답하다. 내 불쌍하고 가여운 동생. 언니는 요즘 어때? 뭐하고 살아?
건물 청소, 그것도 힘들어. 뭐 하나 마음에 안 들면 자르고, 돈도 깎이고. 나는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지. 아우, 참 신기해. 음식들이 구분이 가긴 해. 난 당근이고 무고 잘 모르니까 요리는 도통 못하겠던데. 감각이라는 게 있고 결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썰어두면 모르잖아. 그게 문제인 거지. 잘 생각하면서 하면 괜찮아. 일은 힘들지 않아? 그래도 티가 날 텐데. 괜찮아. 하나도 안 힘들어.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요리를 하는데 색깔을 잘 보지 못한다는 상상을 해보시면 알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생각해야 하고 눈대중이나 색깔을 보고도 멈추지 못한다는 건 큰 문제였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걸 외워야 했고 그만큼 실수도 있었습니다. 구박도 받았고 어쩔 때는 청소만 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함부로 해도 제가 나가지 못한다는 걸 알고 점점 더 강도는 심해지기도 했죠. 그럼에도 제가 거기서 버틴 것은 아들이 그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혹시나 우연히 볼 수 있을까? 먼 발치에서 아들의 집을 몇 번이나 보고 가는 게 제 유일한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그걸 몇 번이나 했으니 손에 꼽을 정도로는 아들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본 아들은 그렇게 잘 살진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 힘들어 보였고 또 어떤 때는 괜찮아 보였지만 작은 원룸에 살고 있는 아들을 보는 것은 마음이 아팠죠. 때문에 저는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을 보러 간 그 원룸 앞에 책 10권 정도가 버려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평소라면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여겼을 테지만 하루 이틀 보다 보니 너무 새 것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걸 쪽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 든 생각은 이걸 읽으면 아들과 대화할 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때까지도 제 배움이 짧아서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기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한 권씩 그 책을 읽었습니다. 가장 처음 읽은 것은 가장 글이 적어 보이는 책이었고 이름은 탈무드였어요. 어떤 건 이해가 되고 또 어떤 것은 도무지 몰랐지만 그래도 아들에게 한층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몇 번이나 같은 걸 읽고 또 읽었죠. 그렇게 그 책을 포함한 9권을 모두 읽었지만 아들은 저와 더 멀어지는 길을 택했어요. 주소지가 이전되어 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로 아들을 따라 이동하게 됐고 이 일 저 일 하다가 숙식을 제공해 준다는 한 한바 식당으로 들어가 일을 했습니다. 그곳은 건설사와 연계가 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저희가 점심을 배달하기도 하고 이따금 직접 와서 먹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의 사장님은 저보다 어린 여자분이었는데 깐깐하고 몹시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돈 주고 계약해서 따는 거예요. 음식 이따위로 하면 계약이 끊어진다고. 그러니까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해요.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좀 더 잘할게요. 그 죄송하다는 소리 좀 안 듣게 하라고. 죄송해서 될 문제야? 내가 아줌마 지켜볼 거야. 네네, 실수 없도록 할게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곳을 찾는 손님들은 제 음식을 좋아하셨다는 거였어요. 제가 몹시 혼이 나는 날에는 몇몇 분들은 엄지를 치켜들고 맛있다고 또 온다고 그렇게 해주시곤 하셨죠. 그러다가 큰 실수가 생기고 말았어요. 채를 쳐놓은 무와 당근의 위치를 누군가가 바꿨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무를 잡채에 넣었거든요. 이를 알게 된 사장님은 화를 냈습니다. 당연한 거였죠. 그 양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한꺼번에 수십 인분의 음식을 조리해야 하는데 저 역시도 큰 실수라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미쳤어? 치매 이런 거 왔냐고? 이게 뭐야? 돼지죽이야? 음식물 쓰레기야?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게 제가 분명히 물을 여기에 뒀는데 내가 거슬려서 이쪽에 뒀어. 왜? 아무리 그래도 이걸 구분 못해? 바보야? 그게요, 사장님.
대체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거 만든 거 다 버려야 되잖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이 100개, 1000개도 말을 말아야지. 무식하게 배우질 못했고 가방끈 짧아서 말귀도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내가 직접 말할게. 당장 여기서 나가. 그리고 월급에서 이것들 손해본 거 다 뺄 거야. 불만 없지? 저는 고개만 푹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 앞에서 어떤 남자가 막아섰습니다. 다른 손님들과는 다르게 양복을 입고 안전조끼를 걸친 사람이었죠. 이분 음식 맛있어서 여기 자주 왔는데 자르시게요? 네? 그게 직원이 실수를... 실수를 했을 때 처리하는 게 사장님의 의무 아닌가요? 본인도 아시네, 실수라고. 금전적인 손해도 있고 저는 그러니까... 미덕이라고 하죠. 실수를 감싸는 것도 사장님들이 을에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의 포용력이고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기 안 좋습니다. 아니, 근데 누구세요? 이분 아시는 분인가요? 저 여기랑 계약한 건설사 대표입니다. 음식이 괜찮다고 해서 저도 몇 번 왔었고요. 어머, 사장님이시군요. 어머, 제가 몰랐어요. 티라도 좀 내셨으면. 그럼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로 인해 사장님의 태도는 바뀌었고 저를 자르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정정하더군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고마웠던 건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무가 들어간 제 잡채를 맛있다고 몇 번이나 먹었다는 겁니다. 팅팅 불고 물을 잔뜩 먹은 무가 들어간 그 잡채를 말이죠. 저는 주방 구석에서 몇 번이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얼굴을 알게 된 대표님과는 아주 가끔 대화를 나누고 목례를 하는 그 정도의 사이로 지내게 됐어요. 덕분에 사장님이 제게 뭐라고 하는 것도 많이 줄었고 살만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생맹 뭐 그런 거 맞죠, 아주머니? 그게 티가 나나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런 걸 잘 알더라마는. 병원은 가보셨어요? 무랑 당근이면 정록... 이건 아닐 거고. 난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내 세상이 남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뿐이고 어둡다는 것뿐이고. 죽은 양반이 그렇게 말해줬죠. 저도 그런 말을 들었었는데 정말 신기하네요. 제 세상도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대표님도 저처럼... 아니요. 다른 의미로요. 누구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인생에서 한 번쯤은 그런 순간이 오니까. 그때는 저도 저 나름대로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한 아저씨가 말해줬어요. 좋은 사람을 만난 모양이네. 꼭 우리 남편 같아. 그러게요. 솔직히 나이 먹고 그 말이 도통 기억나지 않았는데 아주머니 이야기에 확실히 떠올라요. 아무리 좋은 말도 아픈 기억만 나면 안 떠올리는 게 좋지. 잊고 살아요, 대표님도. 잊을 수가 없죠. 제 생명의 은인인데. 아이고, 그랬군요. 이렇게 세상을 보고 있으면 나만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막상 들여다보면 참 사정들이 다 있어. 그러니 누가 더 힘들다 힘들지 않다 할 것도 없고. 맞아요. 제가 든 짐의 무게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어요. 신기했어요. 남이라서 그런가 입장이 아예 달라서 그런가 오히려 편하더군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던 저희 집, 저희 언니, 아들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 이야기도 했죠.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었던 나의 무정한 남편을 말입니다. 장례를 치르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제가 저도 모르게 울고 있더군요. 저도 그 사람이 많이 그리웠었던 걸 몰랐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한참을 묵묵히 듣던 그 사람이 제게 묻더군요. 혹시 그 사진은 없어요? 오래된 사진이라도. 왜요? 글쎄, 사진이 있긴 할 텐데. 저도 어릴 때 그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혹시나 해서요. 제가 아는 분 같기도 하고. 어디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당장은 못 찾지. 짐 어디에 있을 거예요. 그러고 그 이야기를 까먹고 저는 사진을 찾아볼 생각도 못하고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떠올라서 사진을 찾았습니다.
그 사진도 사진관 아저씨에게 빌린 돈 대신 찍은 거였고, 때문에 제 표정은 몹시 어두웠어요. 그 옆에는 해맑게 웃는 남편과 아들이 있었죠. 저는 그때를 떠올리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조금 더 웃어줄걸 하는 허무한 생각이었지만요. 그런데 순간 사진이 제 손을 떠났고 그걸 대표님이 들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사진 누구예요? 그 남편 분이세요? 맞아요. 혹시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워낙 넉살이 좋아서 여기저기 다 다녔었지. 그런데 잔뜩 굳은 얼굴로 한참을 사진을 보던 사장님이 바닥에 쓰러져 울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기다리던 다른 직원들도 놀라서 굳었고 저희 사장님은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입모양으로 물었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눈만 꿈뻑거렸습니다. 가족이 아니면 이렇게 울 일도 아니고 대체 무슨 일이기에 저렇게 서럽게 아이처럼 우는지, 그 모습을 보는데도 저도 늙었는지 눈물이 나더군요. 대표님은 제게 갑자기 죄송하다고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미안하세요? 접니다. 이분이 구해줬던 학생이 저라고요. 저를 살리고 이분이...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다는 표현을 책으로는 읽었지만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더군요. 남편이 수술할 때, 그리고 수술을 끝내고 난 뒤에 학생 하나가 부모님과 함께 왔었다는 것도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경황도 없었고 그저 그 사람들이 남편을 이렇게 만든 것 같아서 제대로 보기도 싫었어요. 그런데 그 기억에서 한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이마에 여드름이 있던 교복을 입고 있는 한 학생이었죠. 병실에서 누구보다 많이 울던 그 아이가 지금 제 눈앞에서 똑같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부모님과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성적이 떨어지면 맞았고 어디에 나가지도 못하고 가둬놓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 반항이라고 집을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남편을 처음 만났다고 해요. 남편이 국밥을 사주면서 위로를 해줬고 그 뒤로도 힘들 때 몇 번이나 이야기를 털어놨답니다. 하지만 그런 말과 위로들이 부모님의 학대까지는 막아주지 못했고 결국 크게 다투고 뛰어나간 날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눈을 떴을 때 아저씨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데 저와 눈이 마주쳤고 괜찮아 하고 입모양으로 저를 안심시켜 주셨죠. 그리고 눈을 감더라고요. 그 사람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만 아니었다면, 제가 아주머니 남편분과 만나지 않았다면... 잘 살면 됐어요. 그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했을 테니까.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올 것도 아니고 털어버려요. 그럼 제가 앞으로... 거기까진 남편이 하는 말이고, 저는 솔직히 좀 그래요. 저는 속이 좁아서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네. 그렇다고 계약을 깨진 말고요. 대표님은 높은 분이니까 여기서 식사 안 해도 되잖아요. 저는 남편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기억해주는 게 고맙고 감사하면서도 얼굴을 다시 볼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보고 싶지 않았죠. 남편이 죽지 않았다면 아들도 제 곁에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화가 났습니다. 어쩌면 내 탓인 걸 알면서도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대표님은 정말 매일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과를 받는 건 제 자유지만 본인이 용서를 비는 것도 자유라고 하면서요. 솔직히 우습죠. 제가 뭐라고 용서를 합니까? 제가 무슨 자격으로 화를 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과 다르지 않던 날이었어요. 정확히 2월 29일이었죠. 날은 너무나 따뜻했고 살갗에 닿는 햇살이 기분 좋은 날이었죠. 아들이 저희 가게로 들어오더군요. 그것도 대표님과 함께 말입니다. 무표정 속에서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 앞으로 눈치를 보면서 걸어갔습니다. 이 사람 좀 그만 오라고 해줘. 귀찮아 죽겠으니까.
뭐? 대표님 말이야? 그리고 엄마도 근처에 와서 서 있지 마. 아는구나. 엄마는 그러니까 별거 아니고. 알았어. 네가 불편하면. 들어오라고. 무릎도 안 좋으면서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짜증나니까. 아들. 엄마가. 알아. 미안한 거. 그니까 앞으로 평생 잘해. 나한테. 응이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목이 막혀서 눈물이 너무 차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어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가슴은 불타는 것처럼 아팠고요. 그때 대표님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잡아서 포개 주더군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등을 쓸어내렸고 저는 감사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게 선물이라며 대표님이 뭔가를 들려주시더군요. 색이 짙은 선글라스였습니다. 이건 아저씨 선물입니다. 아저씨가 한 번은 아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름다운 세상을 이야기로만 들려줘서 미안하다던 그 아내 이야기요. 아휴, 내 나이에 이런 거 못 써요, 저는. 일단 한번 써보세요. 엄마 그냥 써. 다들 쓰는데 왜? 저는 그저 의미도 없이 그걸 들었고 순간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울고 말았어요. 남편이 말한 색채가 있는 세상을 처음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눈을 감지 못했고 제 손, 제 신발, 식당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폈죠. 그리고 아들이 입은 옷을 쓸면서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진짜 따뜻한 색이네? 하늘색. 너희 아빠가 그랬었어. 햇살 같은 색이라고. 엄마, 미안해. 난 엄마가 전생맹인지 몰랐어. 나는 정록생맹인데도 이렇게 불편했는데 그렇게나 엄마를 원망했는데. 엄마, 미안해 진짜. 아니야, 내 탓이야. 너한테 이런 병이나 물려주고. 미안해. 우리 아들 정말 미안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었습니다. 제게 흙과 백으로 보였던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이 나이를 먹으면 욕심이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더 넓고 더 많은 걸 보고 싶은 욕심에 식당을 뛰어나갔고 꽃도 보고 새도 보고 하늘도 올려다 봤어요. 남편이 이야기해준 진짜 색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맙게도 제 곁에는 아들이 함께 있어줬고요. 아주머니, 앞으로는 더 많이 보실 거예요. 오늘이 그 시작이고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저희 집 첫째 아들 뭐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아저씨한테는 이야기했었는데 돈 많이 벌어서 저 양자하겠다고. 그렇게 웃는 그분의 눈이 남편과 닮아 있었고 마치 남편이 남긴 선물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저는 대표님 하고 부르지만 저를 어머니 어머니 하며 따랐고 그 짧은 사이에 저와 아들은 이사까지 가게 됐어요. 대표님이 고맙게도 저희에게 집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이었죠. 다음 주쯤에는 저희 언니도 들어와서 살기로 했습니다. 집이 굉장히 넓기도 하고 저희 언니에게까지 건물 청소 일을 주신다고 해서 언니와 함께 일하기로 했거든요. 무엇보다 좋은 건 저희 아들이 그분을 정말 잘 따라해요. 그래서 취업하는데 많이 도움 주신다고 학원도 다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급작스럽고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는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대표님은 이런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부모님을 대신해 아저씨는 자기에게 아빠가 되어줬고 엄마가 되어줬다고. 핏줄은 이어지지 않았지만 생명줄은 이어져 있으니 우리가 자신의 가족이라고 말이죠. 솔직히 아직은 실감이 나진 않아요. 하지만 요즘 들어 자꾸만 남편 생각이 납니다. 너무 착해서 좋았고 너무나 미웠던 나의 남편이 제게 준 기적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이제 얼마나 남았을진 모르지만
제 삶이 끝이나 죽게 된다면 다시 태어나고 싶진 않아요. 늦었지만 이런 좋은 집에서 살고 감사하게도 많은 걸 받았지만 솔직히 이번 생이 저에게 많이 고달팠거든요. 그런데도 꼭 태어나야 한다면 다시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들 둘 낳아서 이렇게 함께 있고 싶네요. 제가 그때는 대표님 진짜 엄마도 해주려고요. 물론 지금도 말을 안 놔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우리 잘 살아볼게요. 이제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